기본서 72페이지 방갈로 8번에 재해 위로금 하겠습니다. 재해 위로금은 교육이나 훈련 받다가 다친 경우에 재해 위로금이고, 우리 근로기준법에 재해 보상금은 일하다 다친 경우에 재해 보상금을 받습니다. 알겠죠? 자, 재해 위로금은 훈련 받다가 다친 경우라고 생각하세요. 1번.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해당 훈련시설에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 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 훈련 중에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재해 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그 두 번째 줄에 보세요.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람은 제외라고 되어 있죠. 동그라미 쓰세요. 제외. 자, 큰 틀은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훈련하다가 근로자가 다친 경우에는 재해 위로금을 지급하여야 되나, 다만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람은 제외로 한다. 즉, 안 줘도 된다는 말이에요. 2번에 위탁에 의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위탁자가, 이게 사장님이고 이게 근로자라고 있으면 여기가 그 훈련시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훈련시설장이 있는데, 자, 이 사장님이 이 근로자를 교육 좀 시켜주세요 라고 위탁했어요. 위탁했으면 요 사장님이 위탁자예요. 위탁자. 돼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위탁에 의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위탁자가, 그러니까 사장님이 위탁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탁자가 재해 위로금을 부담하되 위탁받은 자라는 것은 훈련시설장이죠. 이 사람은 위탁자고 이 사람은 위탁받은 자죠. 그러니까 위탁받은 자의 훈련시설의 결합이나 그 밖에 위탁받은 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재해 위로금을 지급하여야 된다. 이해됩니까? 그렇죠. 훈련시설장이 훈련을 하다가 훈련 강의실에 예를 들어가지고 전등이 떨어졌다. 전등이 떨어져가지고 근로자가 다쳤다. 그러면 누가 책임이에요? 그렇죠. 위탁받은 자, 훈련시설장이 의해가지고 근로자가 다쳤죠. 그럴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재해 위로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알겠죠? 3. 재해 위로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를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재해 위로금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하되 위로금 산정은 산업재해 보상법 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정한다. 이게 보기에 나오는데 이게 맞다고만 가져가시면 되고, 동그라미 2번에 체크하세요. 동그라미 2번에 재해 위로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밑줄 그세요. 평균임금. 재해 위로금 다쳤죠. 훈련받다가. 그럼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죠. 통산임금하고 평균임금이 있는데 조금 안 좋은 거는 제가 평균임금이라고 했죠. 밑에 재해 위로금은 평균임금이에요. 이게 통상임금으로 나오는데 이게 평균임금은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최고 보상 기준 금액 및 최저 보상 기준 금액을 각각 그 상한 및 하한으로 한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고위에 보세요. 최고 보상 기준도 있고 최저 보상 기준도 있죠. 밑줄 그세요. 최고 보상 기준 금액 및 최저 보상 기준 금액을 각각 그 상한 및 하한으로 한다. 요거 밑줄 긋고 요 체크하세요. 이렇게 해서 재해 위로금에 대해서 한번 문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34번 국민평생 직업능력개발법상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 근로자가 훈련 중에 그 훈련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2번 보세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그 근로자에게 재해 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큰 틀은 맞죠. 그러니까 2번이 맞고, 1번은 보세요. 국가가 그 근로자에게 재해 위로금을 지급해야 된다. 아니에요. 국가는 아니고. 3번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근로자에게 재해 위로금을 지급해야 된다. 아니에요. 4번에 위탁에 의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그 위탁을 받은 자가 재해 위로금을 부담한다. 원칙은 아니에요. 위탁자가 재해 위로금을 하되
위탁 받은 자의 결함에 의해 가지고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근로자가 다칠 경우에는 위탁 받은 자가 재위로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그 위탁을 받은 자가 아니고 꼭 원칙을 따지자고 하자면 위탁자가 재위로금을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35번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상의 재위로금을 받을 수 없는 자라고 했는데 3번 보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훈련생이 훈련 중에 그 훈련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우리 그 기본서에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람은 제외라고 제가 동그라미 쳐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안 받는다는 거예요. 알겠죠? 3번이 받을 수 없는 자고 36번에 국민평생 직업능력개발법령상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듣는데 4번 보세요. 재위로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통산임금이 아니고 평균임금이 맞고 37번 국민평생 직업능력개발법상 재위로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4번 보세요. 재위로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상한으로 하고 최저 보상 기준 금액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아니죠. 아까 제 최고 보상 기준과 최저 보상 기준 각각 상한 하한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7번에는 4번이 틀렸고 38번 국민평생 직업능력개발법에 규정된 재 관련 내용 중 틀린 것은 했는데 2번 보세요. 재위로금의 재정은 원칙적으로 정부가 부담한다.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정부가 부담하는 게 아니고 위탁자가 하는 거예요. 사장님이. 38번에는 2번이 틀렸고 다시 기본서 오셔서 방갈로 9번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대상으로서 실업자 등에 해당하는 것. 실업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을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첫 번째 보세요. 1. 실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1번에 실업자가 속하고 두 번째 여성 가장이라고 돼 있죠. 근데 갈로 안에 보세요. 이혼이라 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사람 이걸 여성 가장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 이 사람을 비진학 청소년들이라고 하고 네 번째 자영업자 중 직업능력개발 훈련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이라고 돼 있죠. 요 네 사람을 어떻게 보면 실업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방갈로 10번에 직업능력개발 계좌의 발급 및 운영이라고 돼 있죠. 그 국민내일비용 카드라고 혹시 아세요? 이렇게 카드 들고 다니는 거 그거 공부하는 거예요. 직업능력개발 계좌 발급 및 운영. 자, 1번 보세요. 직업능력개발 계좌 훈련비용을 지원한다는 직업능력개발 계좌가 개설된 근로자 한 명당 5년을 기준으로 300만 원 한다. 5년 기준 300만 원. 이게 계속 법이 자꾸 바뀌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5년을 기준으로 300만 원 미칠 것이고 2번, 3번, 4번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는 건데 한번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2번에 직업능력개발 계좌라 직업능력개발 훈련 비용과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이력을 전산으로 종합관리하는 계좌를 말하는 것이고 3번에 고용노동부 장관은 직업능력개발 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근로자에게 본인의 신청을 받아 직업능력개발 계좌를 개설할 수가 있고 네 번째 직업능력개발 계좌의 개설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방갈로 10번에는 1번만 좀 체크하시고 요렇게 해서 한번 문제로 한번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39번에 국민평생 직업능력개발법상 실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 대상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는데 2번, 3번, 4번은 다 실업자 등에 해당하고 1번이 아닙니다. 알겠죠? 40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직업능력개발을 발급받는 근로자가 계좌 적합훈련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에 일정 한도 내에서 그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음 중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법령상 저소득층이 아닌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계좌 훈련비용의 지원 한도로 옳은 것은 했는데 근로자 한 명당 5년에 한해서 300만 원 1번이 맞죠. 41번 국민평생 직업능력개발법령상 직업능력개발 계좌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요거는 문제를 익히세요. 1번, 2번, 3번은 제가 아까 읽어드렸는 거고 기본서에 있고 4번을 보세요. 고용노동부 장관은 직업능력개발 계좌가 개설된 근로자가 인정받아 직업능력개발 계좌 적합훈련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그 훈련 비용을 전부를 지원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부가요. 일부 또는 전부예요. 무조건 다 국가에서 전부 주는 건 없고 그리고
훈련 비용이라는 것은 돈이 나가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문장에 지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지원할 수 있다가 맞는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41번에는 4번이 틀렸고, 기본서 다시 방갈로 11번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 개발 지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한 장 넘겨서 74페이지에 보면 방갈로 12번에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 등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 지원이라고 되어 있죠. 요것은 11번은 방갈로 11번은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고 방갈로 12번은 사업주에 대한 지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다음 주 근로자 지원이 아닌 것 해가지고 사업주 지원에 대한 내용이 하나 나오고, 사업주 지원이 아닌 것 해가 근로자 지원이 나오는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방갈로 11번에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 개발 지원 1.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 개발 훈련 과정의 수강비용 밑줄 그으세요. 수강비용. 수강비용은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잖아. 수강하는 거. 맞습니까? 2번에 고등교육법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과정을 밑줄 그으세요. 수업료 및 그 밖의 납부금. 수업료, 납부금 또 어떻게 보면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고, 세 번째 자격취 등을 위한 검정수수료 교재 구입 및 수강을 위해 사용한 비용. 검정수수료 밑줄 그으세요. 검정수수료 교재 구입도 근로자에 대한 지원입니다. 한 장 넘겨서서 방갈로 12번에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 등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1번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격 검정 사업 밑줄 그으세요. 자격 검정 사업 스케일이 좀 크죠. 이것은 사업주에 대한 지원이고, 2번에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 기자재를 설치 보수하는 등의 사업. 이것도 어떻게 보면 스케일이 크죠. 이것도 사장님 사업주에 대한 지원입니다. 2번에 이렇게 체크를 하세요. 2번을 체크를 하시고, 방갈로 13번 산업부분별 인적자원개발 협의체의 직업능력개발 사업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1번, 2번, 3번이 보기에 나오는데 오답이 하나 나오는데 그거는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1번을 보세요. 산업부분별 인력수급 및 직업능력개발 수업 수요에 대한 조사 분석도 하고, 자격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 기준의 개발 보급도 하고, 세 번째 직업능력개발 훈련 과정 및 매체 등의 개발 보안 보급 사업도 하는 거고, 방갈로 14번에 직업능력개발 훈련 교사 자격 기준이라고 되어 있죠. 1번에는 2급이 있고 2번에는 3급이 있죠. 근데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2급에 대해서 2급 자격에 대해서 문제가 자꾸 나와요. 그런데 옳지 않은 거에 대해서 3급의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3급만 우리 알아봅시다. 3급 보세요. 3급에는 동그라미 1번에 보세요. 서비스 및 사무관리 밑줄 그으세요. 서비스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 직종이 중등학교 교사 또는 실기교사 자격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이것은 상급에 대한 내용이고, 2번에 보세요. 직업능력 개발 훈련 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 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는 이것도 상급에 대한 자격 기준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좀 더 하고 여기까지 하고 한번 문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제 42번 보겠습니다. 42번 국민평생 직업능력개발법상 근로자 밑줄 그으세요.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근로자에 대한 거 물어봤죠. 그런데 1번 보세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 기자재의 설치 보수 등의 사업비용. 스케일이 좀 크죠. 이것은 사업주에 대한 지원이잖아. 그러니까 42번에는 1번이 아닌 것이고, 43번 국민평생 직업능력개발법령상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하는 사업주 밑줄 그으세요.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것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4번 보세요. 고용노동부 장관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 훈련 과정 수강비용이라고 되어 있죠. 수강비용은 누구한테? 그렇죠. 근로자 지원이고, 44번 국민평생 직업능력개발법상 고용노동부 장관이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 협의체의 직업능력개발 사업이 아닌 것 했는데, 1번, 2번, 4번은 우리 기본서에 있었고, 3번에 보세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및 그 훈련 과정에 대한 인정사업. 이것은 안 합니다. 알겠죠? 자, 44번에는 3번이 답이고, 45번 국민평생 직업능력개발 법령상 직업능력개발 훈련 교사 2급 자격 기준으로 틀리니까 2급에 대해서 물어봤죠. 그런데 보기에 2번 보세요. 서비스 및 사무관리 분야. 이것은 상급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2번이 틀렸고, 46번 국민평생 직업능력개발 법령상 직업능력개발 훈련 교사 2급의 자격 기준으로 틀린 것 했는데,
4번을 보세요. 4번에 보면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을 위한 훈련 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요것도 상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틀린 것은 4번이 틀렸고, 다시 기본서로 오셔서 방갈로 15번에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위하여 근로자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어디에 보면 교사에 대한 건데 1번에 보세요. 고등교육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후 해당 분야의 교육훈련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2번에 연구기관 및 기업, 부설, 연구소 등에서 해당 분야 연구를 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도 가르칠 수도 있고, 3번에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해당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도 가르칠 수가 있고, 4번째 해당 분야 1년 이상의 실무 경력도 있는 사람이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위하여 근로자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여러 사람이 많죠. 그런데 여기서 보기에서 어떻게 나오냐 하면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만이 가르칠 수 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건 틀리는 거죠. 우리 지금 1번부터 4번까지가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의 유형을 봤잖아. 그러니까 그것만 알면 돼요. 이거는 뭐 1년 이렇게 애울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5번에 보세요. 그 밖에 뭐 해당 분야의 훈련사를 가르칠 수 있는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노동부로 정하는 사람, 그러니까 가르칠 수 있는 사람 많습니다. 알겠죠? 자, 방갈로 16번 가겠습니다. 직업능력개발 훈련 교사의 결격 사유, 그러니까 가르칠 수 없는 사람 결격 사유를 공부하는 건데, 첫 번째 피성년 후견이, 피한정 후견이. 이 사람들은 약간 머리가 아픈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머리가 아픈 사람들. 2번에 근거 이상은, 2번에 체크만 하세요. 2번에 근거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몇 년? 2년 동그라미.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안 됩니다. 2년. 그리고 3번 근거 이상의 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당연히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은 가르칠 수가 없겠죠. 그리고 4번째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도 하면 안 되겠고, 5번째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하면 안 된답니다. 자, 2번에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자, 방갈로 17번에 지정훈련시설을 지정받을 수 없는 경우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제가 지정훈련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지정을 못 받는 경우를 물어보는 거예요. 방갈로 16번은 뭐냐면 가르칠 수 있는 교사에 대한 결격 사유고, 17번은 뭐냐면 그 지정훈련 시설을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정을 못 받는 경우인데, 1번 보세요. 피성년, 피한정 후견이 뭐 미성년자도 안 되겠죠. 머리 아픈 사람이나 미성년자는 사업을 조금 이건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고, 2번째 파산 선고를 받아가지고 복권되지 않은 자, 복권 안 되는 경우에는 돈이 없겠죠. 막 그런 거. 3번째 근거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지정을 받을 수 없고, 4번째 근거 이상의 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에 있는 자도 못하고, 5번째 직업훈련시설의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는 자도 못 받고, 6번째 체크하세요. 6번째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취소 또는 등록 취소를 처분받고 1년 동그라미 1년이 지나지 않는 자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기 보기에서 2년이 지나지 않는 자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6번을 조금 체크하시고, 7번에 학원의 등록 말소 또는 교습소의 폐지 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는 자, 이런 사람들한테는 지정을 받을 수가 없답니다. 방갈로 18번 직업능력개발훈련 법인의 설립 허가 요건. 법인의 설립 허가 요건인데 요거 3가지 나오고 나머지 하나가 보기에 나오는 건데 보겠습니다. 1.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해야 되고, 2번째 출연재산의 2억 원 이상이어야 되고, 3번째 다른 훈련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요게 설립 허가 요건이에요. 자, 방갈로 19번에 직업능력개발 훈련 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 과정. 교사 밑줄 거세요. 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 과정은 양성 향상이고, 그리고 교직 훈련이에요. 우리 좀 앞 시간에 훈련 목적에 대한 거 배웠죠. 훈련 목적에 대한 것은 양성훈련, 향상훈련, 전직훈련이었죠. 전직. 근데 여기서 훈련 교사 양성을 위한 훈련 과정은 양성, 향상, 교직훈련이라는 거 이거 좀 가져가세요. 여기까지 하고 문제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47번 국민평생 직업능력개발법상 직업능력개발 훈련 교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했죠. 그런데 1번 보세요. 직업능력개발 훈련 교사의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이
사람 많이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위하여 훈련생을 가르칠 수 있다. 아니죠. 아까 뭐 경력 1년인 사람이라든지 그 밖에 뭐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많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1번에 보면 이 자격증을 있는 사람만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1번은 분명히 틀렸는 거예요. 알겠죠? 요거 그냥 1번 가볍게 1번이라고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틀린 것은 1번. 48번에 국민평생 직업능력개발법사 직업능력개발 훈련 교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4번에 권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났죠. 지난 사람들은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나머지는 가르칠 수가 없는 사람이고 49번에 국민평생 직업능력개발법사 직업능력개발 훈련 교사 결격 사유가 아닌 것 했는데 3번에 보세요. 권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 면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인데 야는 3년이 지나지 않았죠. 그러면 3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2년 6개월도 어떻게 보면 2년 6개월도 3년이 지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2년 6개월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가르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이 아니고 3년이 아니고 2년이에요. 2년 알겠죠? 49번에 결격 사유가 아닌 것은 3번이 아니고 50번 국민평생 직업능력개발법사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는데 4번에 보세요. 평생교육법 규정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취소 처분을 받고 몇 년? 그렇죠. 1년이에요. 1년. 51번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설립 허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는데 3번에 3인 이상의 이사와 1인 이상의 감사를 들고 이것은 설립 허가 요건이 없습니다. 알겠죠? 52번에 다음 주 국민평생 직업능력개발법사 직업능력 개발 훈련 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 과정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양성, 향상, 교직이죠. 그리고 나머지 전직 훈련 과정은 아닙니다. 다시 기본서로 오셔가지고 마지막 방갈로 20번에 기능대학의 설립이라고 되어 있죠. 기능대학. 이것은 그냥 뭐 한국 폴리텍 대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능대학의 설립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 국가라고 되어 있죠. 국가 밑줄 긋고 요거 동그라미 1이라고 하나 쓰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라고 되어 있죠. 요거 동그라미 2번이라고 하나 쓰고 그리고 사립학교법이 있죠. 사립학교법. 요거 동그라미 3번이라고 쓰세요. 기능대학을 설립할 때는 요 세 군데에서 설치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겠습니다. 1번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고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능대학을 설립, 경영할 수 있다. 요 세 군데에서 경영할 수가 있다라고만 아시면 되고 2번에 보세요. 국가가 기능대학을 설립, 경영하려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어, 교육부 장관 및 고용노동부 장관과 각각 협의 미칠 것을 협의라는 것은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가 가장 높겠죠. 국가는 그냥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대통령이 가장 높겠죠. 그러면 교육부 장관하고 고용노동부 장관 이리 와봐라. 와가지고 그냥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협의한다. 알려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 미칠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기능대학을 설립, 경영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어, 고용노동부 장관과 협의한 후 교육부 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된다. 지방자치단체 장이 높아요? 장관이 높아요? 교육부 장관이 높아요? 교육부 장관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기능대학을 설립할 때는 최종적으로 어디에? 교육부 장관한테 인가를 받으러 가야 돼요. 고용노동부 장관하고는 협의를 하지만 최종적으로 기능대학이 교육부 소속이잖아.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한테 인가를 받으러 가요. 이게 앞과 뒤가 바뀌어 나와요. 고용노동부 장관하고 교육부 장관하고 이게 앞뒤가 주어가 바뀌어 나오는데 그거 조심하시면 되고 그런데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최종적으로 국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라든지 학교, 사립학교법, 학교장이 기능대학을 설립할 때는 최종적으로 교육부 장관한테 인가를 받으러 간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놓으면 돼요. 3번 보세요. 학교 법인이 기능대학을 설립, 경영하려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추천을 거쳐가지고 또 최종적으로 보세요. 교육부 장관한테 인가를 받아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나 학교 법인이나 교육부 장관보다는 야들이 낮잖아요. 낮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교육부 장관한테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기능대학을 설립, 경영하려는 자는 시설, 설비 등 대통령으로 정한 설립 기준을 갖추어야 되고 다섯 번째, 교육부 장관 인가를 받은 기능대학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보면 기능대학은 그 특성을 고려해 밑줄 거 보세요. 다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없다? 다른 명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있다. 예를 들어 무슨 기능대학이라고 꼭 마지막에 그래 안 해도 돼요. 무슨 대학 다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문제 53번 국민평생 직업능력개발법상 기능대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3번에 국가는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국가가 기능대학을 설립 경영하려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관, 교육부 장관 및 고용노동부 장관과 각각 협의해야 된다. 그렇죠. 열어봐라 이렇게 하고 이야기를 하면 된다는 거고 1번에 보세요.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법인은 기능대학을 설립 경영할 수 없다. 있잖아요. 2번에 지방자치단체가 기능대학을 설립 경영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부 장관과 협의를 한 후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교육부 장관하고 고용노동부 장관하고 주어가 바뀌었어요. 4번에 기능대학은 그 특성을 고려해 다른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아니에요. 있어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8단원 국민평생 직업능력개발법에 대해서는 다 정리를 하였고 나머지 9단원, 10단원, 11단원, 12단원은 있는데 이 4단원은 시험 범위에 속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돼가지고 몇 문제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내용을 다 다루기에는 너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왔던 문제를 위주로 기출문제만 이렇게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기본서 77페이지 9단원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죠. 자, 방갈로 1번에 근로자 파견 사업의 적정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1번에 근로자 파견 사업을 행하여서 아니되는 업무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선언법에 따른 선언의 업무 밑줄 거세요. 아, 근로자 파견 사업은 요게 안 되는 거구나. 요것만 알면 되고 2번에 근로자 파견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에 정한 바에 의하여 밑줄 거 보세요.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 그리고 3번에 근로자 파견 사업의 허가 유효기간은 몇 년? 3년 밑줄 거세요. 3년 밑줄 긋고. 그리고 방갈로 2번에 파견 사업주가 강구하여야 할 조치라고 되어 있는데 1번, 2번, 3번, 4번이 있는데 여기서 3번만 체크하세요. 3번만 체크해가지고 3번이 이게 오답인데 파견 사업주 밑줄 거세요. 파견 사업주는 파견 근로자의 적절한 고용 관리를 위하여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밑줄 거세요. 파견 사업 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주어가 보세요. 파견 사업주죠. 그러면 파견 사업주는 밑에 파견 사업 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것을 사용 사업 관리 책임자라고 나오거든요. 요거 갈로열기 X. 요것만 좀 가져가시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출 문제 페이지 123페이지 9 파견 근로자 등에 관한 법률에서 1번 보겠습니다.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가 아닌 것 했는데 4번 선언법에 따른 선언의 업무고 2번에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 파견 사업의 허가에 대한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했는데 1번 보세요. 근로자 파견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지자체의 허가가 아니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되겠고 3번에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2번 보세요. 파견 사업주는 그가 고용한 근로자 중 파견 근로자로 고용하지 아니한 자를 근로자 파견의 대상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승인이 아니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 4번에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령상 근로자 파견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4번 보세요. 근로자 파견 사업의 허가 유효기간은 몇 년? 2년이 아니고 3년. 5번에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4번 보세요. 파견 사업주는 파견 근로자의 적절한 파견 근로를 위하여 사용 사업 관리 책임자가 아니고 파견 사업 관리 책임자죠. 파견 사업주이기 때문에 뒤에도 그냥 파견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4번이 틀렸습니다. 기본서 다시 오셔서 페이지 78페이지 10단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되어 있죠. 상갈로 1번에 개요해보고 방갈로 1회 단시간 근로자의 정의라고 되어 있죠. 단시간 근로자의 정의는 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 근로자를 말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근로기준법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근로기준법에 우리 단시간 근로자의 정의가 뭐였어요? 똑같아요. 보세요. 한 주 동안의 소정 근로 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는 정규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통상 근로자의 한 주 동안의 소정 근로 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그러니까
단시간 근로자라는 것은 하루에 몇 시간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뭐 7시간 미만, 6시간 미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 사업장에 통상적으로 근무하시는 분, 그러니까 정규직 근무하시는 분보다 뭐 30분이든 1시간이든 짧게 근무하는 사람을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방갈로 2번에 근로 조건의 서면 명시라고 되어 있는데 1번에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이 있고 2번에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및 지불 방법에 관한 사항도 있고 3번에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4번에만 체크하세요. 4번에 체크하셔가지고 근로일 및 근로일변 근로시간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간로 안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단시간 근로자만이라고 되어 있죠. 만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죠. 맞습니까? 요 밑줄 끄세요. 그러면 근로일 및 근로일변 근로시간은 단시간 근로자만 해당하는 거예요. 방갈로 3번의 시정 명령 보겠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에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차별적 처우가 반복되는 경우에 손해액을 기준으로 동그라미 쳐서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을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문제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출문제 페이지 125쪽 1번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 밑줄 거세요. 기간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 됐죠. 문제에 보세요. 문제에는 기간제 근로자라고 돼 있죠. 그러면 보기 4번에 보세요.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우리 기본서의 야는요. 단시간 근로자만 해당한다라고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와 근로계약을 서면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4번이 아닌 사항이고 2번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의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같는데 4번에 보세요. 4번에 두 번째 줄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손해액을 기준으로 2배를 넘지 아니한다. 2배가 아니고 3배죠. 3배. 그러니까 틀린 것은 4번이고 3번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 됐는데 1번 보세요. 단시간 근로자라 하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아니죠. 단시간 근로자의 정의는 뭐예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는 거죠. 단시간 근로자를 말하는 거고 그 정의는 뭐예요? 한 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한 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기간의 정함이 있는 이건 아니에요. 알겠죠? 이것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정의입니다. 3번에는 1번이 틀렸습니다. 다시 기본서 79페이지 11단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가겠습니다. 상갈로 1번의 개요, 방갈로 1번의 적용 범위 1번, 2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밑줄 꺼보세요. 모든 사업들은 사업장에 적용하는 거고 요것만 알면 됩니다. 방갈로 2번,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몇 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우리 노동관계법규에서 소멸시효는 무조건 3년이에요. 그런데 휴가만 딱 1년, 그것만 좀 알고 있으면 됩니다. 방갈로 3번에 퇴직금 제도의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는 사용자는 계속 근로기간이 몇 년? 1년에 하나에서 요거 빈칸 넣기 나오는데 1년에 대해서 며칠? 31분 이상의 평균임금 밑줄 긋고 31분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1년 30일 이상 평균임금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고 방갈로 4번에 개인형 퇴직 연금 제도라고 되어 있는데 다음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인형 퇴직 연금 제도를 설정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는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6번, 동그라미 7번, 동그라미 8번, 동그라미 9번만 이렇게 체크하세요. 요게 이제 보기에 나오는데 요게 다 개인형 퇴직 연금 제도를 설정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3번 보세요. 자영업자라든지 동그라미 6번에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7번에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 8번에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적용을 받는 교직원, 9번에 별정우체국법 적용을 받는 별정우체국 직원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 이렇게만 가져가시면 되고 밑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없다라고 나오거든요. 요것만 좀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한 장 넘겨서 방갈로 5번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라고 되어 있는데 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밑줄 요것만 까세요.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한다.
12분의 1이 맞습니다. 이게 24분의 1이라고 나오거든요. 이게 아닙니다. 12분의 1 이것만 가져가시면 되고 방갈로 6번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 제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1번, 2번, 3번은 이렇게 참고로 읽으시고 4번만 체크하세요. 4번에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소정 근로시간을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 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는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요게 이제 요 문장이 맞는 거예요. 알겠죠? 요것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출문제 페이지 126조 1번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같은데 1번 보세요. 이 법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죠. 아니죠.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었죠. 1번이 틀렸고 2번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 법령상 갈로 안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 같은데 보겠습니다. 이 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몇 년간? 3년이구나.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3년. 소멸 시효는 무조건 3년입니다. 3번에 다음 갈로에 알맞는 것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 근로기간 몇 년? 그렇죠. 1년에 대하여 며칠 분? 31분 이상의 무슨 임금? 평균 임금.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된다. 퇴직하면 조금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정년퇴직, 60세 정년퇴직하면 원래 완전 80세까지 우리는 청춘이잖아요. 근데 퇴직했다는 것은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안 좋은 것은 무슨 임금? 그렇죠. 평균 임금이에요. 좋은 것은 통상 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게 하면 또 안 잊어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번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했는데 3번 보세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의 가입자는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를 추가로 설정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아까 있다라고 되어 있었잖아. 그러니까 3번이 틀렸고 5번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할 수 있는 사람을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이게 답은 4번이 맞습니다. 기역, 니은, 티끌, 리을, 미음 다 맞습니다. 6번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했는데 2번 보세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24분의 1 이상이 아니고 12분의 1이죠. 이게 틀렸습니다. 그리고 7번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4번 보세요.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소정 근로시간을 1시간 또는 한 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 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는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옳은 거라고 가져가시면 되고 다시 기본서 81조 12단원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라고 되어 있는데 방갈로 1번에 적용 범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 절차에 적용된다. 다만 밑줄 거세요.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밑줄 거세요. 적용하지 아니한 겁니다. 공무원을 채용할 때는. 자, 기출문제 129쪽 1번 보겠습니다. 채용 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같은데 2번 보세요.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아니죠. 이거 아까 기본서에 공무원들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자, 수험생 여러분들 9단원, 10단원, 11단원, 12단원은 시험 범위에 속한 기간이 짧습니다. 짧기 때문에 그 내용을 나오지도 않았는 것을 다 공부하기에는 너무 많아요. 직업상담사 기출문제, 시험 문제 유형이 뭐예요? 기출문제에서 그대로 출제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9단원, 10단원, 11단원, 12단원은 기존에 나왔던 기출문제 요것만 이렇게 정리를 해도 충분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노동관계법규에서는 1단원부터 8단원까지만 열심히 하셔도요 80점 이상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9단원, 10단원, 11단원, 12단원 너무 공부를 많이 안 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불안한 마음을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노동관계법규는 수업을
이렇게 해서 끝을 맺었습니다. 알겠죠?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